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에 추적추적 추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오늘 뉴스A 라이브는 가장 뜨거운 이슈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명 발생했습니다. 닷새째 300명대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차 유행의 중대 기로에 선 코로나 사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합니다. 법무부가 신임 검사 면접에 참여한 부장, 차장 등 간부급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해 불법 사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한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단초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분란을 멈추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공항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공감을 사지 못하는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도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려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다음 주 초 신규 확진자가 400명 이상, 다음 달 초엔 한 600명 이상을 예상하면서 코로나19 대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현 상황에 대해 유행의 중대기로라고 평가했는데 3차 유행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3차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맞겠고요. 다만 3차 대유행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유행이냐의 여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정책과 국민들의 이 자발적인 참여 이런 여러 가지를 상황을 따라서 대유행이 될지 우리 관리 가능한 유행이 될지가 아마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네. 이러한 상황은 닷새째 3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감염병 유행의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섰습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은 이런 추세라면은 12월 초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 무려 600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맞습니까? 네, 오늘의 숫자를 놓고 보고 또 어제의 숫자를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그 통계적인 예측치는 하루의 날짜만 보기는 어렵고 일주일간의 평균치를 보거나 추세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네. 분명히 그러한 위험성을 높아질 수 있는 600몇 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제하에 지금 현재 방역 정책을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숫자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주일 후, 2주일로 내다보는 이러한 그 급한 불붙어 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거는 12월이나 1월이나 2월까지의 장기적인 전망도 같이 고려하면서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네. 세계보건기구나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은 12월이 아니라 1월 말, 2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가장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점은 젊은 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일각에서는 조기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무증상이거나 또 경증인 숨은 환자들을 좀 효과적으로 찾아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네. 지금 우려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무증상이나 경증인 숨은 환자 그리고
이 젊은 층에서 이런 즉 생활 연령 인구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이 감시, 추적과 같은 그러한 것에 집중해왔던 지난 이 방역 정책을 조속히 조기 대량 진단으로 이 대량 검사, 즉 조기 진단이죠. 이 부분으로 이 테스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역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가야 되고요. 동시에 치료의 그 효과, 즉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금 그 방역 정책의 무게 중심을 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시 통제에서 조기 대량 진단과 치료 위주로 방역 정책의 무게 중심을 가야 되겠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보면은 연말 모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기 전에 거리두기, 격상해야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제적 방역을 위한 단계 격상 필요하신지와 함께 이 화이자가 보면은 FDA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선제적 방역, 즉 2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을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의 부분은 방역 당국이 좀 상의해서 결정하는 탄력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네. 이 화이자가 미국 FDA에 이제 신청을 해서 금년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제 금년 말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그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접종을 맞기 시작하는 것과 보편적 접종이 가능해지는 그 시간적 격차는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아직은 이런 개별 기업들과의 이런 계약과에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이런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늦어질 것 같다. 다른 미국이나 다른 유럽보다는 접종이 늦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김관호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그 코로나19 속보 소식은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근데 관련돼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정치권의 언어,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을 두고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여파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이제 동선을 조사한 결과 이제 헬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8.15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가 밝힌 저 코로나19 여파 이유가 8.15 집회였다. 이 얘기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주노총도 얼마 전에 도심 집회를 했고 그 이전에는 10월 말에 할로윈데이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 나갔던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8.15 집회만 꼽은 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혹시 지난 할로윈 때 이태원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영상으로 봤었습니다. 네. 정말 이 물샐 틈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주말마다, 최근이 아니죠. 사실 지난 9월 10월 가을에 날씨가 한창 좋을 때 놀이공원 사진들도 언론사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입장을 기다리는 인파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지금의 어떤 이 3차 대유행 조짐이 단순히 특정 집회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가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발언으로 벌써 국민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게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건 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책임자가 보다 명확한 데이터들,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데이터 없이 어떤 추측에 의거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국민을 둘러 나누어서 갈라치게 할 수 있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브리핑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예를 들었던 할로윈의 이태원이나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는 놀이공원뿐만이 아니라도 최근에는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경계감이 느슨해지면서 식당마다 또는 뭐 술집이나 유흥업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둘러 나누는 발언
과연 득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브리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이제 각계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8.15 집회 뒤 대략 20차 감염이 벌어졌다는 것, 역학조사 흐름을 보여줄 수 없다면 궤변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런 입장 발표, 궤변일 수 있다. 또 김탁 교수는 거리두기 약화되면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석 달 전 집회가 원인? 그건 근거가 부족하고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도 이 브리핑 내용 중에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실 담당 부처는 질병청이잖아요. 질병청의 어떤 공식 입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건강국장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8.15 집회가 지금의 어떤 3차 대유행의 어떤 직접적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역학관계가 그 다음부터 3개월 동안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이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없고 잔존 감염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만 써서 그것의 어떤 이 추측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 매우 부적절하고 그 차후에 또 그것이 이제 오해다 뭐 이렇게 또 해명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서울시의 어떤 일부 국장이 잘못된 언급을 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어찌됐든 코로나 3차 대유행은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집단 감염이 노량진 임용준비학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어제가 시험이었는데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없었다고 해요, 확진자들이.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들도 시험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임용고시와 수능의 어떤 확진자 시험 응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요. 네.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한 번 그리고 해당 응시자가 그 응모한 지역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준비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 67명에 대해서 아예 응시 배제가 되면서 이분들은 사실 1년 또 길게는 몇 년을 이 시험만 준비했는데 그렇죠. 한국의 대처가 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냐. 네. 이분들에게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구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비단 임용고시생분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취준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여론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예를 들면 이 수능의 별도 응시장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네. 그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교통수단까지 응시생이 직접 보건당국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응시가 가능한 부분인데 왜 수능에서 가능한 조치가 임용고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게 방역당국의 대처 미비 이같이 어떤 집단 감염이 노량진 같은 학원에서 발생할 걸 예상하지 못해서 67명에 대해서 시험 배제 결정을 내렸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적극적인 당국의 구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방역이냐 경제냐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방역이냐 또는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선택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방역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개개인의 어떤 자유나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확진 수험생은 입원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알리고 그리고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논란이 된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우리 백신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이인영 장관이 이 백신 북한과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한반도의 생명 안전 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서로 나눔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단과 치료, 예방과 연구, 그리고 백신의 개발과 생산까지 포괄하는 호혜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인영 장관 발언은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만큼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은 또 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까 김윤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죠. 그 얘기 맞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제 마스크가 올 초에는 굉장히 품귀 현상이었는데 지금 마스크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마스크 업자들이 과잉 생산을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남아있는 마스크를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북한에 마스크가 없으면 저는 보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마스크 싸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 남아돈다. 보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군량미로만 전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근데 백신 있습니까? 장관이 가지고 계세요?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 백신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는 거 일상 이제 들어갔다고 하고 외국에서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 일본만 해도 몇 억, 1억 개 무슨 선구매 계약했다는데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나 나와도 미국에 다 깔고 유럽에 다 깔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 백신 맞으려면 언제 맞을지도 몰라요. 빨라야 내년 상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백신을 나누면 좋다. 성직자 하세요. 그럼 장관하지 마시고요. 현실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언은 그래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개인 네, 의견으로 네. 저희가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빠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된 2단계 격상 여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논란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신임 검사 면접에 참여한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법무부는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면서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라. 오히려 맞불을 놓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신임 검사 면접을 맡은 간부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준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법무부. 그런데 법무부의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해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50억 원이 윤 총장 쌈짓돈이라는 의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추 장관은 법무부의 입장이 나온 직후에도 SNS에 글을 올리며 법무부를 거들었습니다. 특활비 사용은 회계 감사와 점검 대상이고 검찰총장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 지도 감독권이 있는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제기한 특활비 의혹의 불똥이 법무부로 튀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향한 특활비 검증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법무부 특활비가 이렇게 논란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후로는 또 그런 구성으로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다 해보셨냐고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자체 통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법무부 산하의 직원 어느 누구도 장관 모르게 돈 봉투를 나눠 쓰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질문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목적이 수사비 첩보 수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금액이 정확하게 적법하게 올바르게 사용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 장관 우리 나 이렇게
한 푼도 내가 모르고 쓴 거 없고 다 적법하게 썼다. 이런 게 취지인 것 같아요. 단정할 수 없다. 했는데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뭔가 이 검사 임용할 때 면접 보는 검사들에게 뭐 경력금 형식으로 줬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특활비 제대로 썼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미애 장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임 검사 이제 역량 평가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간부 검사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차장 검사, 부장 검사들이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을 뭐 무료로 한다. 그건 사실 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신의 어떤 일과 상관없이 다른 여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그렇죠. 일을 한 것이고. 우리도 뭐 누군가의 심사를 가면 심사비 받습니다. 이거는 경력금이 아니라 심사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것을 특활비로 주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특활비가 사실상 여기에 용도가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법무부는 결과적으로 인사 관련해서도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니 특활비가 사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수증 처리까지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활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여기서 아주 합법적으로 다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심각한 정도의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검찰국장이 회식 때 사실은 특활비로 경력금을 준 적이 있어요. 네. 2017년이죠. 그때도 이것이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봐야겠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법무부에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니까요. 이 수사 업무 지원과 또 보완이 요구되는 선발 업무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것은 용도를 적시하고 영수증도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게 원래 이제 글쎄 법무부 원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전까지는 이거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장비라든지 수당 같은 거. 그건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일하다가 이제 저 시간 빼가지고 용인까지 가야 되면 뭐 교통비나 이런 측면에서 출장비나 수당 같은 거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경력금 형식이었다는 거고 봉투에 심재철 뭐 검찰국장입니다. 이름 써 있고 수사활동 지원 이렇게 썼다는 거거든요. 그냥 공식적인 어떤 출장비나 이런 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건 뭐냐라는 거죠. 글쎄 뭐 심재철 국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인사 업무라는 게 저기 뭐 다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에서 수사랑 관련 안 된 게 뭐 있어요. 다 수사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이 원래 수사하는 건 된대. 그러니 이게 정말 특활비의 사용 목적대로 쓴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뭐 진짜 이거야말로 쌈짓돈 쓰듯이 막 쓴 거 아니냐. 뭐 그게 뭐 관행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특활비를 쌈짓돈 쓴 거 아니냐 문제 삼은 그 문제들이 실제 윤 총장한테 그런 문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추 장관이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 그것도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서도 벌써 그렇게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법무부 검찰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또 그 검사 인사라는 게 다 그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네,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검사 인사라는 게 수사와 관련된 업무들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 4월이 떠오르는 이유는 이 특활비 비슷한 성격의 특활비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2017년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 특수본이 있었습니다. 그 특수본 검사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무혐의가 나왔죠. 이게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 그 당시 이제 안태근 검찰국장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특수본 검사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안 국장이 검사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그리고 네. 이영렬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 원씩 경력금을 지급하면서 이게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라고 알려진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면직 처리됐던 이영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검찰로 복직이 됐습니다. 네. 복직되자마자 바로 사표 쓰고 나왔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사실 특수본 소속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활비는 수사 업무를 위해서 쓰이라는 건데 네. 제가 검찰 출신 분들과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지방에 잠복 근무 가거나 여러 가지 심야 조사할 때 수사관들은 뭐 밥 먹는 비용
뭐 숙박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다 이 업무 경비로 처리하기 힘들 때 특활비가 주로 쓰인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특수본 검사들에게 회식하면서 경력금 준 거야말로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쓰일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무죄가 나왔고요. 반면 이번에 심재철 국장의 이 50만 원 특활비 이 신입 검사 인사 과정 면접위원들에게 쫙 돌린 거는 이게 검사 인사와 수사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법무부 유중에 수사와 관련 없는 게 하나도 없겠어요.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수사에 참여하는 특수본 검사가 아니라 면접위원으로 온 분들에게 50만 원 주는 게 저는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인 것 같고, 문제는 과거 이 이영렬 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비슷한 형태라면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는 또다시 정치권의 이 고질적인 병폐인 내로남불이 떠오르는데, 우리 라인 아닌 검사들이 특활비 주고 경력비 지급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돈봉투 만찬이고, 물론 대법원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내 라인의 사람들이 수사 관련된 담당 검사들도 아니라 면접 심사위원으로 온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주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특활비고, 이게 동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미애 장관이나 심재철 국장에게 따지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다 해당 경력금, 아까 이제 봉투에 뭐가 적혀 있었다. 뭐 심재철, 그리고 뭐 수사 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언론 매체, 조선일보의 보도를 저희 김태현 변호사가 차용해서 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요. 대통령이 이렇게 가만히 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통령으로 오히려 이제 화살을 돌리는 것 같은데, 대통령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담당하는 부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 무슨 국정원장 등등의 어떤 특활비를 쓰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최고의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해결을 보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하나를 사실은 대통령이 언급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이제 특활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다 더 투명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쓰는 그런 관행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입법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모든 사안을 대통령이 겨냥하는 것 자체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다시 또 칼날을 검찰로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특활비 얘기를 다시 또 꺼내들고 또 점검하고 보고하고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윤 총장의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만약에 특활비를 정말 함부로 쓴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건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검찰청의 특활비 그렇게 문제를 삼을 거면 법무부에서도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단적인 예로 나온 게 지금 심재철 국장이 짱짓돈 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본인이 진짜 직접 관할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내 발밑, 등잔 밑도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발밑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검도 봐야 되는 건데, 아니 법무부에서 쓰는 거 아무 문제도 없다, 대검만 보자. 그럼 이게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다 윤 총장 찍어내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 같은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쌈짓돈이냐 아니냐는 것은 응분의 어떤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임 검사 역량평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이제 50만 원씩 받은 사람들이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다시 그 5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는, 대가를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개개인이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노동력을 팔았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줬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준 사람에게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그 부담감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 이제 넘어갈 때 굉장히 다른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 기사를 올린 언론을 저격했다고 해야 될까요? 직접 언급했습니다.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이게 언론이 제목 장사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 나 사조직 아니다, 내 사람 아니다, 친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국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평론가님. 저희 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SNS 크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국회에서 본인이 답변하는 내용과 이후에 드러나는 내용 계속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좀 성실하게 소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SNS 사용이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SNS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질의 또는 기자 간담회, 추미애 장관 최근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주장을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라. 이게 네. 추 장관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모두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이고요. 일방적인 메시지잖아요. SNS는. 네.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의사를 받들어서 검찰국장이 검찰의 인사나 예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적으로 누구 라인이다 이런 평가를 떠나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것은 추 장관 때부터가 아니라 전임 그 전부터 이 법무부의 오랜 관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심재철 국장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글쎄요 이게 의도적인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심재철 국장이 법무부 내부에서 검찰국장으로서 어떤 예상 활동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같이 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 이 차제에 한번 점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야당에서도 특활비가 잘 쓰이는가 나아가서는 대검뿐만이 아니라 특활비를 집행하는 국정원, 경찰, 청와대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 기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무부만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검찰국이 무려 1년에 10억을 썼지 않습니까? 직접 수사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10억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가? 심사위원 20명에게 50만 원씩 1,000만 원 이렇게 하루에 빵빵 써버리는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도 같이 감찰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뭐 다 같이 투명하게 써야 할 텐데 어찌됐든 법무부는 이 윤 총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이제 대면 조사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수님. 네.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돌연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취소한 배경은 사실상 법무부가 스스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검이 협조를 안 해서 네. 그런데 일정도 잡아주지 않고 일정을 이제 잡기 위해서 간 두 명의 어떤 검사들도 그냥 뭐 반응 없이 보내버리고 이런 네. 일정을 잡는 그런 과정부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를 신문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검찰총장이 대면 조사 거부하면 그거를 집행할 가능성 또는 뭐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검에서도 서면 조사하고 뭐 이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도 서면 조사 먼저 시행하고 어떻게든 서면 조사로 모든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대면 조사를 요구하면 그때 가서 사실상 또 거부를 한다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 명분이 안 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계적인 접근을 좀 이 법무부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런 거네요. 이때까지는 이게 사상 초유기 때문에 뭐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아예 앞에 어떤 선례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이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감찰을 지시를 한 게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편파 수사 의혹, 그리고 언론사주 면담, 뭐 과거 옵티머스 자산 운용 무혐의 처분, 검찰 특수활동비 임의 사용 이렇게 5개예요, 변호사님. 네. 이렇게 많이 한 적도 제가 뭐 그 법조기자 출입한 것도 오래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처음인 것 같고. 여기서 혹시 이게 법무부가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게 이 감찰 불응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도 그런 시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 의견이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받지 않을 카드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의 감찰 규정에 따르면 뭐 뉴욕 감찰관은 그 입장을 밝혔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감찰을 하기 위해선 이게 징계나 어떤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검 측 입장은 그거잖아요. 뭐에 대해서 왜 감찰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총장한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제시해주지 않았다. 그걸 주면 우리가 보고 소명을 하고 소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대면 조사도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평가는 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왜 총장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라는 게 이제 대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의 지금 생각은 이런 거고 법무부가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때문에 윤 총장을 감찰해야 되는지 근거를 주고 소명자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메신저로 담당 감찰관이 유역 감찰관의 허락도 없이 이거 언론 보도입니다. 네. 메신저로 언제까지 갈 거니까 방 비워놓으세요. 대검 이거 뭐지? 라고 하니까 그 다음 평검사 둘이 밀봉된 봉투 가가지고 자 이날 며칠 어디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총장이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방 준비하고요. 제가 그날 조사 받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걸 법무부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정작 감찰이 예정된 날 대검 가지도 않고 오전에 역시 메신저로 대검에 물어보고 대검에 안 한다니까 안 가고 나서 조사 취소하고 보도자료 배포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 사실상 불응이다. 법과 원칙대로 지휘공을 막론하고 하겠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감찰하려고 했으나 총장의 감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 불응을 다시 감찰하겠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해임 건의 또는 해임 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모르겠어요. 월화수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다시 무슨 뭐 재차 감찰 시도 이런 거보다 바로 윤석열 총장의 감찰 불응을 이유로 새로운 어떤 칼을 꺼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칼이라면 직무 배제. 뭐 직무 배제라든지 그런 거를 저는 꺼내들 거라고 보고 아마 윤 총장도 법무부가 이렇게 나오리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무부의 특활비 불법 사용 논란과 대면 조사 갈등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를 넘어 가덕도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이 지명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김해, 가덕도, PK 뭐 엄청 말이 많죠. 14년 만에 돌고 돌아서 또다시 원점입니다. 신공항 얘기인데요. 먼저 이 김해 신공항 검증위가 이 핵폭탄 이슈를 던졌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게 뭐 14년 된 일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신공항 사업 그 시초를 1992년 부산시가 시작됐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2002년 노무현 정부 시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참 이 뭐 해묵었다면 해묵은 뭐 진짜 이렇게 해먹었나 싶기도 한데 14년이면요. 정치권에서 이번에 또 논란이 됐다는 게 신기한데 이 신공항 사업 왜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미뤄지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영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미뤄지는 겁니다. 영남 표심이 결국 네, 이게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건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 정부 말기 때로 기억을 해서 지금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 등 진보 인사들이 노무현 국제공항 하자 하는 이야기 꺼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 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검토해봤는데 대구 밀양, 부산의 가덕도 이렇게 다 안 된다. 그래서 완전 백지화가 됐고 또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이거를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지었다가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3년 반 지나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김해 공항 안 된다. 근본적 검토하자. 이게 보시면 모든 정권에서 임기 말에 이 결정을 합니다. 임기 말에. 그러면 책임은 자신들이 안 지는 거예요.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역사가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영남권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었던 것이고 이 문제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되었던 서로 다음 정부가 되었던 임기 초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결정 지은 다음 본인들 임기 안에 삽을 뜨던 최종 결정을 하던 도장을 꽝 찍어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정권 잡고 싶어서 선거 유세할 때, 지방선거할 때는 우리가 영남공 신공항 재추진하겠습니다. 뭐 가덕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밀양하겠습니다 하다가 막상 잡고 나면 이게 경제성 평가라던가 여러 환경 평가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무산하거나 연기하거나 김해라는 제3의 안을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책임감 없는 태도가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를 키워왔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뭐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4년 전의 평가입니다. 당시에는 김해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교수님. 가덕도는
상당히 또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로 이제 평가한 결과로서 김해 지금 현 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사실 결론이 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상당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SOC 사업은 이런 전문적 지식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상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고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동남권 국제 신공항입니다. 그러면 영남 전체를 사실은 관할하는 그런 것인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은 밀양이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근성 때문에 밀양을 지원하는 것이고 예컨대 뭐 울산이다.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까운 것이 김해공항이에요. 네. 그런데 부산 시민 같은 경우는 또 가덕도가 더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민들의 어떤 어디의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따라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당연히 다르게 대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증위에서 했던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네. 이거는 사실 백지화까지 포함되는 모든 대안들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가덕도를 지향했던 분들은 당연히 이참에 내가 가덕도로 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정책 목적이 거기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은 재현됐고 계속 한동안은 이 논란이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증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근본적 검토가 백지화가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백지화라기보다는 보완과 검토가 필요한 거였는데 여야가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민주당이요. 내년 재보궐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행정 절차의 생략이 없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 신공항 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 재보궐 앞두고 변호사님, 이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영남권 표심에 진짜 크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이슈인 건 맞습니까? 영남권이라고 하면 TK, PK 다 포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동시 지방선거다 또는 대선이다 그러면 TK, PK 막 생각이 다르고 앞서 이제 김관욱 교수님 말씀대로 본인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 이해가 다 다를 테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부산시장 보궐선거거든요. 오직 내년에는 부산시장만 뽑는 겁니다. 대구시장, 뭐 대구지사, 경남지사 안 뽑아요. 없죠. 그러면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가덕도를 많이 원한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니까 부산시장 놓고만 보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득표 전략에는. 그러니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가 좀 아쉽긴 하나 이게 동시지방선거라 대선이 아니고 부산시장 선거고 TK 쪽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산시장만 생각하면 여기서 가덕도에서 우리가 저 열차 올라타지 않으면 안 돼. 최소한은 물은 타서 희석시켜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민주당은 가덕도 하는데 국민의힘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같이 가덕도 얘기를 해야 최소한 민주당이 저 가덕도를 가지고 득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뭐 이제 내년 부산시장만 놓고 보면 정무적으로는 민주당도 저렇게 하고 국민의힘도 저렇게 하는 게 맞죠. 다만 내년 부산시장 선거 끝나고 이제 대선판에 가게 되면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TK, PK 이게 어느 한 곳도 놓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때 가면 또 한 번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데 갑자기요. 조국 전 장관은 이 공항에 대해서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짓자고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거보다도 8년 전 그의 주장이었어요. 8년 전에 이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돈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하는 게 낫지 않냐 이랬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또 본인의 SNS에 추가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이 달라진 이유 3가지를 들었어요. 네. 첫 번째로 이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경제성 수요가 증명이 됐다. 세 번째로 이거 해도 고교 무상교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적 합의 아직 안 이루어졌죠. 당장 TK와 PK의 합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요. 경제성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 해도 예산이 충분하다? 아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적자 국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내 만들었던 이 국가 재정 적자가 보통 170조 안팎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되는 이 5년간의 이 국가의 적자가 사실 500조에 육박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빚을 계속 많이 늘리고 있는 거지 예산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생각이 바뀐 이유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합리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고향이 이제 부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국 전 장관의 생각이 바뀐 이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8년 전에는 반대했다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번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똑같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찬성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근거 있는 시선이라 봅니다. 네, 여당이 이렇게 가덕도 띄우기 한창인데 국민의힘은 내분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TK, PK가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여야 문제도 아니고 저희 당내 문제도 아니고 지역 문제인데 우리 부산시 영남 주민들도 상당한 가덕 신공항을 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공항 입지 문제는 당내 갈등이 아니라 20년 동안 있어왔던 지역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던진 그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마지막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여당이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제 국민의힘을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랑 전화통화를 할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번 주엔 이것 때문에 통화를 많이 했는데 TK 지역, PK 지역 의원들 전화하면 다 이해는 합니다, 서로. TK 지역 의원들도 그래 PK 이제 내년에 선거 있는데 우리가 이해는 하지. 그리고 PK에서도 그래 대구 경북 의원님들도 사실 사석에서 만나면 이해해줘. 하지만 이게 민심이 걸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의힘, 이 여당은 사실 뭐 꽃놀이패를 지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의 최대 목적은 재선이죠. 네. 재선은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당론으로 정한다 그래도 이거는 사실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가덕도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다음에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딜레마처럼 작용할 것이고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부산의 지역구를 두신 분들이 가덕도 신공항에서 선제적으로 뭐 법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부산시장에서도 선거를 승리를 해야만 본인들이 4년 후에 다시 선거를 치를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정치적 계산을 할 때에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히 당론으로 이제 부합되는 것이면 갈등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면 자기 지역구의 어떤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경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뭐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참 오랫동안 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 분석해봤고요. 김관욱 계명대 교수 또 김태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에겐 봄비처럼 자신에겐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충풍추상의 각오를 주문했습니다. 비서실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그런 사자성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작 어땠습니까? 본인들은 한적하게 봄비를 맞는 사이 국민들 마음속엔 5, 6월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원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1주택 하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2인자마저 똘똘한 한 채를 지켜서
한때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들에겐 집하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몸을 사리는 행태. 위선이라는 말이 너무 과할까요?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면 고위공직자 일부가 10채, 100채를 가진 다주택자인들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4번째 대책이 나오는 동안 서민들의 가슴 속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는 원망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 정부 사람들은 국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만 계속합니다. 정부 여당이 주거 정책을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만든 대책위원회는 다짜고짜 국민들의 선입견이 문제라고 다그칩니다. 막상 와서 보면 되게 그 내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서 깔끔해 좋아 보이는데 늘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자랐는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고까지 했습니다. 지선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 신축의 초역세권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품고 있는 일명 초코맘입니다. 맞네요. 이 정도 조건이면 내 집 마련이 일생일대의 꿈인 3040 세대 그리고 청년들에겐 환상입니다. 아파트가 없으면 임대 빌라에 살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일부 네티즌들은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하던 프랑스 마지막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다를 것이 뭐냐고 울분을 토해냅니다. 논란이 불거지면 반성보다는 언론 탓이 앞섭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민의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의 민심입니까? 서민들의 외침은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까? 몸을 돌려 국민을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전세대책 후폭풍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도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전세대책이 정말 고심 끝에 나왔는데 공공전세도 있고 중형 임대주택도 있고 11만 원 넘게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세입자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24번째 정부 대책에 대한 분노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화난다, 우울증 왔다, 부동산 때문에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 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좋으면 먼저 들어가 살아봐라. 이런 이제 조롱을 넘어서 분노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끌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정작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공실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상가, 오피스, 호텔, 이 비주거까지 개조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끌어들이는데 2년 동안 11만 4천 원 꽤 많은 겁니다. 수도권에 7만 호, 그리고 서울에 3만 5천 호인데 지금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 그러면 아파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10% 수준. 3,500호. 3,500호요? 예. 네. 그러니까 10채 가운데 한 채만 아파트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아파트는 건축 기간만 한 30개월, 그리고 인허가 기간을 포함하면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당장 물건이 없으니 민간이 지어놓고 있는 다세대 연립, 상가, 오피스, 여기다 빈 호텔까지 개조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단어입니다. 호텔 전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호텔 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거의 다 무슨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을 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 3%?
뭐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 2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남은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평론가님, 그 호텔 전세요. 이거 뭐 저희가 계속 처음 실행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좀 있었던 겁니까?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이걸 전환해서 1인 가구들에게 전월세로 제공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20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었는데요. 입주 직전에 80%에 해당하는 이 100가구 넘는 분들이 입주를 철회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철회했군요. 무엇이냐? 호텔이 한 번씩 가서 뭐 며칠씩 있기에는 괜찮은 시설입니다만 주거용으로 살기에는 환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채광 문제, 난방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대로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 말 그대로 잠만 자고 나오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고급형 고시촌이다 이런 말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데 이거를 또 월세도 저렴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월세 자체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나 청소비 등으로 수십만 원의 옵션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비싸게 되면서 주거의 질도 그다지 높지 않은, 그리고 호텔의 특성 자체가 유흥가 번화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종로구에서 한번 실행했던 호텔 전환이 실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내고 있고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영국의 컨버전 정책이나 뉴욕에서도 지금 뭐 호텔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정책 등이 꽤 있습니다만 뉴욕시의 정책은 이제 홈리스들, 노숙자들에게 이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호텔을, 낡은 호텔을 매입해서 개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국의 컨버전도 우리와는 사례가 조금 다르다는 것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설명이 길어지지만 요약하자면 지금 전월세를 원하는 이 20, 30대 1인 가구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기 원하는 30, 40대 전세 난민들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정책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책에는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얘기들이 좀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래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전세난은 또 중산층, 또 3인, 4인 가정이 있는 그런 집들 때문에 또 전세난이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미스매치 아니냐, 대책의 방향 자체가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 물론 뭐 3, 4인 가구가 이제 살 수 있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전세도 중대형 물량도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중장기적인 플랜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 단기간 내에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으니 차선책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이제 물량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원이에요. 여기 11만 4천호.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LH공사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금이 적군요. 그렇습니다. 한 채당 기존에는 3억 원 이하에서 지금 6억까지 올렸어요. 이번에 11만 4천호에 무려 15조 원이 초래가 됩니다. 15조 원이요? 네. 근데 이미 지난해 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20조가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물량 가운데는 이미 지금 공공임대를 모집을 해서 모집하는 수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꽤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정부가 이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인지, 그리고 주거 형태인지, 그리고 정말 속도전에 이제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무리한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흉이 임대차 이 3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부 여당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우리 경제가 힘들어 내가 이제 집을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성원 저기 국토교통부 1차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요거는 이제 통칭하는 법안인데 이거는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설 때 경제가 한번 겪어야 될 성장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좀 근거가 좀 미미합니다. 근거가 어떤 선진국도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처럼 전세나 내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근거가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법을 제외하고 저금리와 1인 2가구 추세는 지난해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올해만 빚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이제 3년 동안 24차례 대책을 내오면서 계속 시장 불안 원인을 잡고 시장 외적인 요인, 다른 쪽에서 찾다 보니까 진단과 해법이 서로
따로 놀고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두더지 게임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두더지 게임.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나오고 시장의 반응이 점점 싸늘해지고 그리고 나오는 대책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주택 가격과 전세값이 더 치솟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지금 뭐 앞서 또 하나요 뉴스에서도 짚어봤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진선미 여당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야당의 이제 윤희숙 의원은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지적을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연립을 보더라도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인 유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진선미 의원의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임대차법의 이 부작용으로 인한 전세난이다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외하고 자신들이 펼친 부동산 대책을 고수하려다 보니 이렇게 이제 국민 정서에 좀 어긋나는 동떨어진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연립 빌라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가 보면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보면 삐까번쩍할 정도로 좋아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실거주하면서도 빌라 연립도 괜찮으니 와서 살아라라고 홍보하는 건 정말로 이를 받아들이는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민심을 이반하는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발언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민심 이반을 더 확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소장님, 전세 대책 나오자마자 보란 듯이요. 이게 전세값이 또 신고가를 경신해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전세난 더 암울해질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수급 물량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현재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봐야 되는데 내년 아파트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반토막 수준입니다. 반토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2024년 3년 이후에 물량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세 수급이 좀 틀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감정원의 전세 수급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강압적으로 내년 6월 1일 기준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은 세금의 압박에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전세 대책의 후폭풍들 하나하나 분석해봤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입니다. 주목할 만한 영화만 쏙쏙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내 한수 이현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첫 소개입니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8,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두 영화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25일 개봉하는 이웃사촌, 그리고 현재 상영 중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입니다. 먼저 이웃사촌 하면은 이웃 사이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80년대 가택 연금된 야당 정치인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옆집으로 위장 이사 온 정보기관 도청팀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장면 함께 보실까요? 거기 누구 계십니까?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담 너머로 말을 거는 사람이 가택 연근된 정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도청팀 직원들인 거죠? 네, 이웃사촌이라고 부르기 어색하죠. 실화는 아니고요. 영화적 상상력에 바탕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예전에 그 천만 관객 동원했던 7번 방의 선물 그 감독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을 잇는 가족 영화인 만큼 곳곳에 웃음과 감동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주연 배우 정우 씨와 이환경 감독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그게 이제 관객분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좀 웃음이 날 수 있는, 웃음 연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 7번 방의 선물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 또 교감, 가족 이런 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족 영화군요. 이 기자가 영화 한 줄 평도 준비해왔다고요? 네, 준비했습니다. 이 코믹한 이미지의 배우 오달수 씨가 강직한 정치인으로 정우 씨가 내적 갈등을 겪는 정보 요원으로 변신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정우와 오달수.
네, 다음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보니까 90년대가 배경이네요. 네, 1995년 서울 을지로 대기업에 다니는 고졸 출신 말단 여성 직원들이 대리 진급을 위해 회사 토익반에 모이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실까요? 보면 애가 아주 X세대야. 대학 안 나와도 X세대 할 수 있는 거야? 됐고, 3달 안에 토익 600을 어떻게 넘냐? 아주 당찬 이 커리어 우먼의 성장기 맞나요? 네, 나아가 이들이 우연히 회사 공장의 폐수 방류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야기는 예상 밖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90년대 그 레트로 느낌이 물씬 풍겨요. 네, 스태프들이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서울 지하철이나 인물들의 패션, 회사 사무실 안 물건들까지 재현한 점도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끝으로 최근 영화계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장편 영화 황무지가 국가로부터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은 지 31년 만에 개봉했습니다. 또 다른 단편과 추가 촬영 영상을 합친 황무지 5월의 고해라는 이름의 연장 영화가 지난달 극장에 걸렸는데요. 이 중 황무지는 당시 군 수사정보기관 보안서로부터 필름을 압수당했는데 다행히 복사 테이프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김태형 감독과 개봉을 추진한 전찬일 영화평론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방송용 베타 테이프로 필름을 카피해 놓은 게 2개가 있었어요. 그 2개 중에 1개를 이제 상영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영화하는 사람이 이런 영화를 통해서 5.18을 기억하고 또 환기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만 인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네, 지금까지 신의 한수였습니다. 이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발송됩니다. 납세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보름간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온다 하더니 이제야 오네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식 방한합니다. 이 기간에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민노총이 오는 수요일 올해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섭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방역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조빈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조조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시죠. 바로 오늘이 첫눈이 절기 소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 대신 비가 왔죠. 네. 오후에는 비구름이 대부분 물러가고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쌀쌀한 건가요? 찬 공기가 이렇게 밀려온다. 그러면 기온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지 궁금한데요. 네, 서울은 낮 기온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11도, 대구 12도로 역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네, 날이 추우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출근 생각이 싹 가시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내일 출근길 날씨 제발 따뜻하다고 해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초겨울 같은 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하.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인데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선에 머물며 한낮에도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 외투는 따뜻하게, 마스크는 딱 알맞게, 일요일은 뉴스에이 라이브와 산뜻하게.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